리히터의 작품입니다. 100억짜리. 그냥 지금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완전 슈퍼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리히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로렌킨이라는 작가예요. 2021년에 글로벌 마켓에서 4대 여류 추상 중에 한 명이야. 뭐 플로라 요코비치, 루시블. 요거 우리가 샀어. 자, 요거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라니 뻥치고 그래. 저희는 9월 1일 날이 이제 키아프 플러스 VIP 데이가 있었고 9월 2일 날이 프리즈 키아프 VIP 데이가 있었고 네. 연속으로 키아프 프리즈를 다 이틀 동안 갔어서 오늘은 좀 집에 쉬려고 집에 있거든요. 종이랑 만난 김에 키아프 플러스부터 키아프 뭐 프리즈까지 전체 한번 어떤 작품을 주로 봤고 어떤 갤러리를 주로 봤는지 그걸 이야기하려고 컨텐츠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프리즈랑 키아프 갔었잖아. 네. 너는 어때? 전반적인 느낌이 어땠어? 제대로 된 아트페어를 어. 처음 간 거였거든요. 그치. 제가 정말 인터넷으로 공부하면서 봤었던 빅갤러리들이 한 곳에 그렇게 모아있는 그 광경 그치. 자체에서 와 싶은 느낌이 처음에 들었고 미술 시장의 어떤 생태계를 느낄 수 있었던 게 제일 좋았고 다리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나는 첫날 2시에 가서 8시까지 6시간을 걸었는데 진짜 좀 힘들었거든. 네. 근데 약간 사람이 뭐가 있냐면 굉장히 몸은 힘든데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니까 힘들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집에 와서 거의 넉다운 됐거든. 해외 갤러리가 프리즈 때 110개가 참가를 했어요. 110개가 모두 다 좋은 갤러리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평소에 좀 컨택하기 힘들었던 세계 탑 10 갤러리 다 참여했고 충격적으로 좋았었어. 키아프만 했을 때는 절대 볼 수 없었던 많은 부대 행사들, 파티, 디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나도 이번에 컬렉팅을 하면서 나는 올해는 안 했지만 제대로 된 페어는 좀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 페어를 경험을 못 해봤고 기껏 경험해봤자 아트부산이나 키아프 이런 것만 경험을 해봤는데 이번 페어에서 이게 정말 페어구나. 그리고 페어 주변에 부대 행사하고 부대 행사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네트워킹하고 관계를 이어가고 이런 거구나. 결국 프리즈만 해도 110개 갤러리가 있어요. 저만 해도 거의 한 8시간 9시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0개 갤러리 다 못 갔어요. 왜냐? 한 갤러리 가서 쓱 보고 나오면 110개를 다 갈 수 있지만 한 갤러리 갔는데 아는 갤러리야. 1시간 동안 얘기해. 나 가야 되는데 나 바쁜데 계속 얘기해. 갑자기 스탑 이러고 갈 수가 없거든.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게 재밌어.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또 아는 사람이 나타나요. 또 나와. 그럼 그래, 또 인사하고 쏘리 이러고 절로 가 또 인사하고 난 또 바쁜보다 이런 또 얘기하고 사실은 페어를 갈 때 아는 사람이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또 여기서 되게 정보의 양극화를 좀 느낀 게 프리즈랑 키아프가 있잖아요. 근데 키아프는 우리가 보통 익숙한 작품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한국 작가의 풀이라는 게 되게 좁잖아요. 얼마 안 돼. 그래서 이제 키아프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안 좋았던 게 프리즈를 내가 2시부터 5시까지 돌다가 5시에 키아프 입장이 돼서 키아프를 갔어요. 근데 외국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관심이 네. 없어. 키아프에. 물론 좋은 갤러리 있어요. 당연히 있고 몇몇 작가 몇몇 갤러리 빼고 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볼 게 없다고 얘기를 하냐? 그 작가가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그냥 익숙한 거야. 그냥 매년 페어에서 나오는 작품이 다 똑같고 키아프가 완전 위성 페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안방이고 우리나라 페어인데 프리즈한테 좀 많이 밀리는 느낌이 났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었어요. 프리즈를 보고 가면 사실 아무리 국내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볼거리가 거의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이렇게 한국 작가군의 어떤 그 층이 얇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여기서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국제 갤러리는 한국 갤러리인데 프리즈에다가 김한기의 푸른 점화 대표작 엄청 큰 걸 전시를 해놨어요. 2m가 넘는 세로가. 그건 너무 좋았어요. 그 진짜 엄청 좋은 작품이거든요. 정말 와 어떻게 이런 게 나오다니라고 할 정도로 좋은 작품이었는데 왜 키아프에 안 그렇겠어요? 국제 갤러리가. 주변에 다 이제 큰 갤러리들 해외 빅 갤러리들이 있으니까 좀 꿀리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것 같은데 키아프보다 우리 프리즈에 힘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땐 그래요. 진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많은 걸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래 키아프는 화랑협회에서 하는 거예요. 키아프에서 갤러리들 선정할 때 그런 잡음들이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인맥이 있으면 좀 선정이 되고 오래 했고만 했으면 또 선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실력 있고 젊은 갤러리들이 키아프에 선정이 못 되고 키아프 플러스로 가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이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이러냐라고 볼 때는 좀 아닌다라는 생각도 난 들었고 많은 컬렉터들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아프가 좀 더 발전하려면 젊고 유능한 갤러리들을 빠르게 픽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키아프를 둘러봤을 때도 어떻게 키아프에 나왔지라고 하는 갤러리들도 좀 많았고 내 눈에는 많았었어요. 누구는 얘기 할 수도 있잖아. 다 좋은 얘기만 하면 내가 뭐 이거 찍어. 그냥 기사만 내보내면 되지. 근데 솔직히 저런 갤러리 어떻게 나왔지? 라고 하는 갤러리들은 또 들어가서 내가 이제 많은 컬렉터들하고 이제 뭐 갤러리스트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좀 해보면 이게 아무래도 오래 했던 갤러리를 떨어뜨릴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 관계도 다 있고 이런 것들이 좀 혁신을 가로막고 고인물 시장에서 좀 발전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좀 된다고 생각하는 시장이 폐쇄적일수록 고인물 시장이 되잖아요. 내가 좀 이런 것들을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물론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것 때문에. 근데 괜찮아. 미워해도 돼. 이제 프리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프리즈. 너 서설이 너무 길었다. 그래. 지극히 제 주관적인 테이스트이자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고요. 당연히 저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미술은 다 테이스트의 문제이기 네. 때문에 테이스트가 다르면 다른 작가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저는 9월 1일 날 종이랑 같이 키아프 플러스를 갔는데 오늘 9월 1일인데 키아프 플러스 VIP 데이. 키아프 플러스는 키아프랑 프리즈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참여하는 갤러리도 뭐 해외 갤러리도 거의 없고 작은 갤러리들이 위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오늘은 강준석 갤러리 LKIF랑 L21이라고 스페인 갤러리 조드리부스 있는 거기 보러 왔어요. 야, 줄 서야 되네. 아, 줄이 꽤 기네요, 지금.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리즈랑 키아프 VIP 있으면 여기도 VIP 다 되는 거고요. 3시부터 오픈이었는데 지금 3시 반인데도 줄을 엄청 쓰고 있어요. 네. 사람들. 저는 강준석 작가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LKIF의 전속 작가인데 제가 강준석 작가를 좋게 본 이유가 텍스처가 굉장히 독특하고요. 만드는 작업 과정 자체가 결코 쉽게 만드는 작업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돈 때문에 막 이제 작품 찍어내 그런 작가도 아닌 것 같고 작품 세계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고 굉장히 뭔가 어떤 미술사의 막 다양한 흔적들을 막 차용해가지고 막 복잡하게 그리고 이런 작가는 아닌데 여기 그 강준석 작가 LKIF 갤러리에 왔는데 강준석 작가 작품인데 신작의 특징이라고 하면 원래 강준석 작가는 이 텍스처가 되게 독특해. 보면 표면에 이 텍스처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신작은 여기 눈 있잖아, 눈 부분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처리가 돼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람자와의 어떤 감정을 교류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신작이 좀 많이 담았다라고 하더라고 강준석 작가가. 내가 들은 얘기야 나도. 그리고 확실히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디테일해요. 엄청 디테일하고 나는 원래 캐릭터 위주로 그림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맞아요, 아니에요 사실. 맞아요. 너무 커머셜하니까. 근데 강준석 작가를 좋게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기 작업 방식과 어떤 독특한 텍스처, 캐릭터 이런 거를 절묘하게 잘 섞어 잘 잡아가는 것 같아요. 유행 따라서 그냥 캐릭터 예쁜 거 그리고 이런 작가는 아닌 것 같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저도 한 점을 샀습니다. 그럼 이게 혹시 그러면 이거 받았어. 방금 얘기한 이거 받았어. 앞에 걸려있는 건 여자고 이건 남자 형상이고 앞에 게 조금 더 이미지가 진하고 이거 좀 더 흐릿하게 처리된 거 같아요. 연하네요. 일부러 좀 연하게 처리한 작품인 것 같아요. 강준석 작가가 최근에 제가 한남동 LKIF 갤러리에서 봤던 풍경 그림이 있어요. 그 작품 너무 좋더라고요. 숲을 표현했는데 그 숲의 표현이 수십 가지의 색상들이 이렇게 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그게 이제 인물화로 넘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느냐. 눈빛이 신작으로 넘어오면서 약간 좀 더 디테일해지고 그리고 좀 컴플렉스가 좀 더 많이 들어간 네. 것 같고 머리의 표현이라든가 뭐 이제 형태의 표현들이 간결해지면서도 굉장히 좀 더 복잡한.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고요. 캐릭터라이즈화된 어떤 그림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작가들이 파인아트 쪽으로 가서 막 대성하거나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근데 이제 강준석 작가의 좀 가능성을 본 게 풍경화를 보면 좀 가능성을 좀 느꼈었어요. 뭔가 조금 더 작품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돼서 그 전시를 보고. 네. 그리고 실린더 갤러리가 되게 신생 갤러리인데 노도용 대표라는 사람이 되게 어려요. 내가 알기로 서울대 미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노도용 갤러리가 최근에 했던 전시에서 좀 인상 깊게 봤던 작가는 김민희 작가 되게 좋아했고 네. 이번에 전시 안 했어요. 이번에는 트리스탄 피곶이시라는 어떤 외국 작가 개인 솔로전 부스를 꾸몄는데 작품 가격은 싸요. 큰 캔버스가 뭐 1,몇백만 원, 좀 작은 거는 뭐 500만 원, 600만 원 수준인데 신진 작가급이에요. 아직 뭐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매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래서 이 작가랑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되게 잘 그려요. 일단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리고요. 상상력도 재밌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비싸지 않고 해서 이것도 한 점 샀습니다. 조그만한 거 도끼 들고 있는 나무가 도끼 들고 있는 나무인가에 도끼 들고 있는 뭐 이런 거 샀는데 재능 있는 작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이 작가는 아직 신진 작가급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자기의 작품색을 좀 정리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작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아프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저는 조디리부스를 작년부터 구매를 했었으니까 L21 갤러리 갔었고 조디리부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얼굴 나와 있는 작품을 잘 안 하더라고. 머리칼로 다 가리는 뭐 이런 작품을 많이 하는데 역시 색감은 진짜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L21 갤러리 조디리부스 여기가 스페인 갤러리인데 올해 소더비에서 굉장히 경매가 잘 됐잖아요. 원래 이게 갤러리 가격이 3,000만 원, 4,000만 원대에서 원래 근데 올해 소더비에서 경매 낙찰되기 2억 2천 요 사이즈가 좀 도상이 좋은 게 그리고 소더비 말고도 이제 서울 옥션에서 되게 잘 됐었어요. 경매도 잘 되고 있고 세컨드 시장도 비싸고 그리고 프라이머리 가격 계속 올라가지고 지금 아마 패키지딜 해가지고 아마 거의 1억 가까이 내야 살 수 있는 패키지딜로 근데 그것도 아무나 안 주겠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그리고 이 작가가 추구하는 게 프린트 같은 느낌, 디지털 이런 느낌을 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오일 페인팅으로 했던 그런 역설 이런 걸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 오일 페인팅으로 이런 느낌을 내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좀 세밀하게 잘 그리는 작가고 스페인에서는 나름 이런 커머셜한 작가들 되게 잘해. 되게 커머셜하지 사실 이미지들이. 여기 저기 있는 그 여자
그림 있잖아. 조금 못생긴 못생긴 여자 그림도 네. 보면 이미지가 굉장히 커머셜해. 커머셜한 이미지를 의미는 뭐 만화 같다든가 또 가벼워 보이고 캐릭터 같고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보통. 네. 커머셜한 이미지를 하는 작가들을 많이 프로모션 하고 있고 뭐 시리어스한 작가보다는 근데 그게 이제 요즘 시장에 잘 먹히고 이 갤러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작가인 조디 리브스 이 작가인 거죠. 그리고 이제 타니아라고 하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여류 작가 엘리제르 무슨 갤러리인가? 하여튼 갤러리는 까먹었는데 네네. 문의도 안 넣었어요. 다 팔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얘들 이메일을 보냈더니 다 솔드아웃 뭐 네. 인터레스트 넣어봐. 근데 제가 해외 딜러들한테도 많이 물어보니까 프라이머리로 받는 건 또 지금은 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고 진짜 뭐 남미 정글에 사는 것 같은 맞아요. 어떤 눈 큰 여자 그러니까 아바타 캐릭터 같은 맞아 외모인데. 아바타 캐릭터 같은 뭐 그런 걸 그리는 작가인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서 프라이머리 받는 건 불가능하고 세컨더리 가격은 그래도 프라이머리 가격 거의 3배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프라이머리로는 뭐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그 작가를 실물로 큰 캔버스가 한 8점 9점이 왔는데 실물로 실견할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뒀고 그렇게 해서 키아프 플러스를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프리즈는 제가 2시에 입장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종이도 만났고 프리즈 처음 갔을 때 제 앞에 눈에 보였던 게 이제 히데키 가와시마라고 하는 일본 작가를 프로모션하는 토모이코 갤러리였는데 잘 나가는 갤러리는 아니었는데 도쿄 갤러리인데 프리즈도 참여를 했던 네. 오래된 갤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히데키 가와시마는 국내 컬렉터들도 많이 소장을 하고 있고 여자아이 또는 남자아이 초상을 그리는 그런 세그먼트인데 잘 그려요. 그리고 요시토모 나라랑 같이 수학을 했었고 또 히데키 가와시마 같은 경우는 불교의 영향도 많이 받아 승려로 또 지냈었어요. 아 실제로요? 진짜 승려로 지냈었어. 기본적으로 드로잉 실력이나 이런 거 되게 뛰어난 작가고 오랫동안 작업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경매 기록은 그렇게까지 뭐 치고 나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작품 구하는 게 또 어렵지가 않다 네. 보니까 히데키 가와시마는 어차피 싸게 샀고 옛날에 샀으니까 10호짜리 2점이 있는데 팔 생각도 없고 그냥 뭐 귀여우니까 이게 걸어놓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작가고 두 번째로 봤던 갤러리는 글래드스톤 갤러리였고요. 글래드스톤 갤러리는 원래 거래가 있었던 갤러리였고 역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인기가 되게 많은 우골 온지논의 그 세븐 매직 마운티스의 컬러풀한 돌 3-4개가 전시가 돼 있었고 그리고 알렉스 카츠도 글래드스톤 전속이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카츠 이 카츠 아저씨에 대해서 좀 아나? 저 경매 기록으로는 봤어요. 이 경매만 보면 안 돼. 미술할 때 작품을 봐야지. 너 무슨 뭐 리셀러야 무슨? 공부한 게 있으니까. 카츠는 약간 이게 있어. 와 되게 예뻐. 그리고 지금 이제 아저씨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지금 그리는 그림들은 사실 전성기의 그림은 아니지. 젊었을 때 전성기에 그렸던 뭐 그 정도의 뭐 디테일하고 이런 그림은 아닌데 알렉스 카츠는 1950년대 60년대 미국에서 막 추상 표현주의 뭐 생면 추상 이런 게 막 유행했을 때에도 나는 구상을 그린다 해가지고 계속 이것만 그렸던 사람이에요. 요즘에 이제 풍경도 많이 그리고 하는데 어쨌든 카츠는 되게 좋은 작가입니다. 역사에 그러면 남은. 실제로 구작이 더 인기가 훨씬 많아, 훨씬 비싸. 그리고 알렉스 카츠는 뭐 80년대, 70년대, 그리고 90년대 전성기 때 작품들이 훨씬 비싸고 훨씬 인기가 많고요. 2020년 이후에 그린 작품들은 좀 이게 힘이 떨어져요. 왜냐면 90이 넘었거든. 그럴 만데. 당연한 거지, 그건. 그리고 신문지를 이제 콜라주 해가지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린 리크릿이라는 작가. 그 작가는 뮤지엄에서 되게 좋아해요. 리크릿이라는 작가는 되게 좋은 작가고 뮤지엄에서 좋아하는 작가인데 시장에서 인기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비싸게 팔리지 않고 경매라든가 세컨더리 마켓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는 작가긴 한데 되게 좋은 작가예요, 사실. 그리고 아니카이라고 하는 테이트 모던 털바인 홀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전시회 현대장차 스폰 받아가지고 했던 작가가 있는데 아니카이 작가라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뭐 DNA, 단백질, 뭐 어떤 그 생명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작가인데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바이오스러운 바이오스러워. 하여튼 뭐 되게 좋은 작가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진짜 파워풀하고 정말 자신감도 넘치고 진짜 굉장히 포스 있고 그래요, 작가가. 근데 아시아 여성 최초로 테이트 모던 털바인 홀에서 그 전시를 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상징적인- 아무나 안 시켜줘, 그런 전시는. 뭐 구겐하임, 뉴욕, 아니면 뭐 테이트 모던 이런 데서 전시를 한다는 거는 전시도 그냥 터바인을 통째로 하는 거잖아. 현대자동차에 스폰해주고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거든.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내 와이프 어디 갔냐? 근데 얘는 어디 있는 거야? 얘 저희를 안 기다려요. 임산부가 어디 가는 거야 혼자. 아니카이가 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작가도 너무 뮤지엄에서 좋아하는 작가고 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매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에서 좀 트레이딩 하는 걸 위주로 하는 컬렉터들은 절대 사지 않는 작가긴 한데 중요한 작가가 될 것 같고 나는 역사에 좀 남을 수 있는 작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타데우스 로팍 같은 경우는 가장 눈에 들어왔던 게 신표현주의, 그 독일 1980년대에 미국 위주로 흘러갔던 미술 운동에 좀 반대해서 인간의 어떤 그 외로움, 어떤 우울, 그리고 아니면 현대인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린 독일의 화풍이 있어요. 80년대 뭐 안젤린 키퍼 뭐 되게 다양한 화가들이 있거든요. 그 게오르고 바젤리치 뭐 이런 화가들도 있고 되게 대표적인 화가들이죠. 바젤리치 거꾸로 선 인간이 있었어요. 정오의 엑스레이였나? 이름이 그럴 뭐 이렇게 거예요. 거꾸로 돼 있고 나는 그 작품을 볼 때마다 사람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편안해지는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바젤리치 작품이야 뭐 워낙 좋은 화가고 어느 미술 교과서에 봐도 바젤리치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화가이기 때문에 100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화가예요. 근데 이제 바젤리치 같은 경우도 전성
전성기 때 그렸던 작품이 있고 최근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그린 작품이 있는데 전성기 때 그린 작품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로파 갤러리 안쪽에 부스 들어가 보면 비밀 공간에 안젤린 키퍼 작품이 있는데 와 릴케의 시의 영감을 받아서 이제 그린 작품이거든요. 근데 안젤린 키퍼 작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작품이 일단 너무 크고 작품의 무게가 60kg, 70kg 이게 가벼운 축에 속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100kg가 넘어가면 작품을 벽에 걸 수가 없어요. 근데 안젤린 키퍼 작품 저도 사고 싶어요. 너무 사고 싶은데 아파트 못 들어와요. 일단 3m가 넘어가면 엘리베이터도 안 실리고 크레인으로 실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번거로움이 있고 나중에 형 건물에 그럼 건물에다 가야 돼요. 건물이나 회사나 기관이나 이런 데에 어울리는 작품. 그래서 키퍼 작품이 잘 안 팔려. 개인이 소화할 수 있는 사이즈나 무게가 아니다 보니까 경매에 나가지 않는 이상 사실 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키퍼는 너무나 중요한 작가고 보면 진짜 좋아. 와 이런 느낌? 저도 좀 위시리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돈을 많이 벌면 건물에 딱 걸어놓는 용도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고시안 갤러리를 갔는데 무라카미 타카시 NFT를 한 거를 페인팅으로 만들었다라고요. 솔직히 얘기해 전 저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취향 전혀 아니라서 자기 NFT 만든 거 조수시켜가지고 그냥 만들어 사인만 하고 보냈을 텐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스탠리 휘트니 작품이 있었고 스탠리 휘트니 원래 리슨 갤러리랑 같이 하다가 가고시안에서 익스클루시브하게 전속을 하면서 리슨 갤러리를 버리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스탠리 휘트니가 굉장히 이제 돈을 쫓는 작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스탠리 휘트니가 이번에 가고시안으로 전속 옮기면서 리슨 갤러리랑 전속을 파기했다 그러더라고. 어제 스탠리 휘트니는 로마 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콜로세움 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색채를 건축적으로 쌓아 올린 그런 걸 한 건데 이 사람이 흑인이다 보니까 색채 리듬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재즈의 어떤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 근데 꼭 건축적인 느낌뿐만 아니고 색채끼리 서로 침범하고 막 이렇게 섞이고 이런 것들을 약간 리듬감 있게 표현하려고 한 거야. 그래서 조나스 우드 작품이 있었는데 검정 바탕에 그냥 꽃 하나 있는 좀 횡했던 거 같아요. 네, 조나스 우드의 진짜 진가는 올해 3월달에 있었던 데이비드 코단스키에서 했던 우드 전시가 대박이었어요. 와 우드 미쳤구나. 얘는 정말 대박이구나 이런 전시였는데 이건 솔직히 아무 감흥도 없었어요. 아무 감흥도 없는 작품을 굳이 우드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10억 넘게 주고 살 필요는 전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50억 주고 제대로 된 걸 사던가 아니면 딴 작품을 사던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게르하르 리히터의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작품이었다고 전 생각을 하고요. 촛불. 네, 촛불이라는 작품인데 완전 추상이에요. 근데 이제 색깔이 쫙 들어가 있고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입니다. 100억짜리. 그냥 지금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 완전 슈퍼 레전드 오브 레전드죠. 리히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던 미술은 위기 질서가 있었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조에서 B라는 사조, C라는 사조로 가면서 일직선으로 회화가 직행했다고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A라는 사조 뒤에 오는 B 사조가 더 좋겠지. 발전된 형태였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인상주의가 나오고 표현주의가 나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추상이 나오고 추상도 막 점점 이렇게 회화가 평면으로 나아가면서 점점 회화는 발전한다고 봤거든. 근데 리히터는 그걸 다 부정해버려. 회화의 발전은 없다. 그리고 어떤 거든 차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술사에 대한 어떤 관념? 그런 걸 박살내버린 거지. 규칙을 깬 느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을 한 거지. 리히터는 말도 안 되게 비싸지. 잠깐만 어디 갔어? 또 아니 뭐 좀만 찍다 보면 사라져. 중간에 이제 박형기 작가의 돌과 이제 브라운관을 쌓은 작품도 있었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예전에 갤러리 현대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잘 박형기 작품은 리세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리세일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게 한 1억 정도 하는데 크기에 따라 다르고. 근데 박형기 작품은 정말 기관이나 미술관이나 아니면 정말 이제 평생 내가 리세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컬렉터들 아니면 아마 안 살 텐데 저는 되게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박형기 작가는 또 재조명을 또 받아야 되는 작가고 집에다가 돌하고 브라운관 어떻게 놔? 못 두죠. 또 브라운관 또 고장나요? 그것도 옛날 거라서. 이런 작가들이 난 대단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가 소장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들면 돈을 못 번단 말이야. 그건 정말 자기의 어떤 소신으로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작가들이 정말 진짜 작가다운 작가들인데 시장에서 어쨌든 소장할 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좀 약간 시장에서 잊혀지게 되는 그런 작가인데 난 되게 중요한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막 돌다 보니까 윌리엄 드쿠닝의 캔버스 큰 게 있더라고. 근데 윌리엄 드쿠닝은 뭐 말을 안 해도 너무 중요한 작가인데 뭐 드쿠닝 중에서는 되게 좋은 작품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느낄 땐 그래요. 진짜 좋은 작품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좋지만 드쿠닝 작품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좋은 작품은 이제 구상과 추상이 어떤 적절하게 섞여있는 이런 작품들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작품들은 뭐 한 500억, 600억 하겠죠. 뭐 경매 나가면. 근데 드쿠닝이 왜 그렇게 비싸냐를 보면 정말 많은 화가들이 영향을 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미술의 추상 화가들 다 드쿠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면 되고 전부 다 받았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이 현대 미술에 너무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가격이 말이 안 되게 비싼 거죠. 드쿠닝의 작품은 실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뭐 마르크 샤갈, 뭐 피카소, 루치오 폰타나 뭐 이런 거 엄청 비싼 작품인데 그 있잖아요. 캔버스에다 찐 공간을 새로 만드는 막 이런 게 있는데 루치오 폰타나 8점인가 있는 거죠. 뭐 그냥 막 여기저기 다 걸려 있어. 막 뭐야 폰타나가 이렇게 흔한 작품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피카소도 한 5점 본 것 네, 같아. 맞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역시 글로벌 아트 페어에서는 이렇구나. 최소 100억 이상 넘을 텐데 네. 그런 것들도 어쨌든 그랬고 또 프리즈 때도 재밌었던 게 마오 코보타 갤러리라는 데가 있어요. 갤러리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카가라는 작가가 있어요. 아수시 카가라는 작가가 있어요. 내가 아는 어드바이저가 있어요. 어드바이저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대표님 이거 빨리 사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 모르는데? 이랬거든. 이거 무조건 사야 된대. 일단은 유심히 보고 좀 찾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귀여운 토끼 캐릭터가 있는데 난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인간의 기억과 망각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자기 작가의 모습을 캐릭터에 투사해가지고 다루는 그런 작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얄팍한 작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갤러리 오너랑 얘기를 하는데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넌 리셀 피리어드가 10년이다. 맞아. 세상에 10년 동안 리셀락을 거는 갤러리가 어딨어. 하우저도 5년 거는데 다 5년이야. 아니면 3년 아니면 5년 아니면 2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팔 생각은 없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팔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 근데 내가 뭐 사업이 망하면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갤러리 대표가 정중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너 10년 동안 못 지킬 거면 쳐다도 보지 마. 뭐 이런 느낌이어서 뭐야 여기 뭐 이랬는데 이제 옆에서 우연히 내가 동료 컬렉터를 만났는데 동료 컬렉터가 이거 홀드 하셨냐 물어봐가지고 했다 이러니까 일단 이거를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고 보니까 이 작가가 경매에서 터져가지고 되게 비싸더만. 그러니까 그 정도 사이즈의 작품이 거의 경매에서 20몇만 불에 낙찰이 됐더라고. 갤러리가 5만 불인데 그래서 이제 이 갤러리에 가서 아예 작정하고 40분 동안 얘기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 갤러리 부부의 남편의 제자였대 이 작가가. 너무 애정이 많고 자기는 이 작가가 대성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근데 자꾸 옥천에 컬렉터들이 던지고 가격 오르면 자꾸 팔고 이런 거 자기는 너무 싫다. 정말 이건 작가를 망치는 길이고 작가의 시장을 무너뜨리는 거다. 그래서 나는 정말 팔지 않는 컬렉터한테 주고 싶다.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되게 애정이 높은 거야. 그리고 그 아줌마 아저씨가 처음에는 엄청 어그레시브하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카인드한 거야. 작가에 대한 애정이 눈빛과 표정 막 이 몸짓에서 딱 드러나는 거야. 정말 작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장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인 거지.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으면 이 작가가 경매에서 25만 불을 갔으면 갤러리가 10만 불을 올려버렸겠지. 그래도 사니까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런 어떤 갤러리도 있구나. 작가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정말 팔지 않는 컬렉터한테 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갤러리가 되게 많구나라는. 어쨌든 뭐 그랬었고 그리고 이제 루나르 샴페인 부스에서는 루나르랑 김종학이랑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이제 페이퍼에다 김종학 선생님이 직접 그린 그림을 300만 원에 팔았는데 이미 다 솔드아웃. 나도 하나 예약했었는데 이사님이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나만 안 주고. 어쨌든 그렇고 근데 맨데스 우드 갤러리는 이제 보이체 코바릭이라고 하는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가. 너무 좋았어요. 저도 소장하고 있고 너무 이 작가가 좋은데 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해서 세컨더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보이체 코바릭 맨데스 갤러리. 보이체 코바릭은 슈퍼스타 체코의 슈퍼스타하고 93년생인가 그래요. 되게 어린 작가인데 너무 잘 그려. 그리스 조각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 하여튼 그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 여기서는 어쨌든 인기 진짜 많고 프라이머리 반응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거의 불가능하고 저는 세컨더리로 2점을 샀어요. 근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트원 카페에 자세히 정리를 해놨어. 정말 굉장히 자세히 정리를 해놨는데 그 작품 세계를 보면 알 수 있고 맨데스 우드 갤러리가 프랑스의 드비언 갤러리가 보이체 코바릭을 이제 하는 갤러리라면 맨데스 우드도 이제 보이체 코바릭을 하는데 이번에 프리즈 때 왔던 거는 뮤지엄 같고요. 다음 주부터 뉴욕 전시를 해요. 뉴욕 전시 때 좀 어떻게 안 되냐 해가지고 인터리스를 넣었는데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의미 없어요 사실. 이거 넣어봤자 코바릭은 그렇게 받기 쉬운 작가가 아니어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문을 두드려보는 그래도 문을 한번 두드려보는 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랬고 그 다음에 갔던 갤러리가 하우젠 월스. 전 세계 1등 갤러리죠. 여기는 하우젠 월스인데 하우젠 월스가 전 세계 1등 갤러리예요. 여기 보면 니콜라스 파티 너무 좋은 작품 있죠. 한 40호 정도 되는 크기의 작품인데 니콜라스 파티는 파스텔로만 작업을 하거든. 작품 세계를 설명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굉장히 예쁘고 파스텔에서 오는 이 촉감을 정말 잘 살렸어. 파스텔이라는 거는 이제 캔버스에 도포를 하고 나면 떨어지거든. 그래서 내구성이 안 좋단 말이야. 오일 페인팅이나 이런 것보다. 얘는 이 발색 때문에 그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바르는 게 있거든. 그걸 안 바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파티 시장을 볼 때 10년, 20년, 30년 후에 봤을 때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우젠 월스는 진짜 벽이 높아요. 뭐 니콜라스 파티, 조지 콘도, 크리스티아네 쿠알레스, 무슨 뭐 에이미 셰럴드, 컨템포러리 아트에서 이미 가격이 막 400만 불, 500만 불, 1000만 불 가까이 가는 이런 너무 좋은 작가들, 셀 수 없을 정도의 대가들이 많이 속해 있는 그만큼 벽이 높아요. 사실 하우젠 월스에서 내가 받고 싶은 작품을 크레딧을 아무리 쌓아도 웬만한 사람 아니면 절대 주지 않아요. GD급의 탑스타 플러스 뭐 크레딧까지 쌓는 거 아니면 그거 쉽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문을 좀 두드려 보다가 지금 좀 포기한 상태. 작품만 열심히 구경하고 좋은 갤러리구나 그러고 그냥 블루맨포는 LA에 있는 빅갤러리예요. LA에서 가장 파워가 센 갤러리 중에 하나인데 여기 너무 좋은 갤러리죠. 뭐 오가와라고 하는 작가, 이머징 작가도 있고. 오가와라는 작가인데 인기 엄청 많아. 진짜 사기 힘들어 저 작가. 갤러리 가격은 5만 불밖에 안 하는데 절대 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블루맨포 갤러리인데 로렌킨이라는 작가예요. 2021년에 글로벌 마켓에서 4대 여류 추상 중에 한 명이야. 뭐 플로라 유코비치, 루시블, 뭐 로렌킨 등등이 있었는데 로렌킨 너무 좋죠. 그러니까
세르낭레제의 어떤 그런 진짜 화려하네. 추상? 막 이렇게 원통 꼬운 추상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고 거기다 이제 추상 표현주의나 디지털 아트 이런 거 영향을 네. 많이 받았는데 굉장히 파워풀하잖아. 에너지틱하고. 네. 그러니까 로렌키는 엄청 좋은 작가인데 갤러리 가격은 75,000불이야. 익 사이즈 180, 180이거든. 근데 절대 안 주고 세컨더리에서는 40만 불, 50만 불 이상 할 거예요. 갤러리 가격과 세컨더리 가격이 7배, 8배 차이가 나서 네. 절대 안 주죠. 그리고 에나팍 우리나라 작가인데 대구 출신인데 에나팍 진짜 좋더라고요. 에나팍이 종이 작품이 있는데 에나팍은 종이로만 작업을 해요. 캔버스는 안 하고. 근데 이제 물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지금 고민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종이로만 작업해가지고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컬렉터들이 이걸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봤을 때 페이퍼는 아무래도 좀 약하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려면 또 종이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에나팍은 지금 고민이 좀 많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워낙 영리한 작가고 재능이 있는 작가라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받을 수 없습니다. 블루멤포에서 프라이머리 받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푸스 마거가 조지 콘도 갤러리기도 하고 하우스 제인 월스에서 네, 조지 네. 콘도를 전속으로 하고 있는데 스푸스 마거도 조지 콘도 마더 갤러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스푸스 마거에서 나온 조지 콘도 얼굴만 딱 있는 건데 하우스 제인 월스에서 나온 조지 콘도보다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스푸스 마거라는 갤러리인데 그 스푸스 마거가 되게 아날로그한 갤러리인데 한국에는 잘 안 알려진 갤러리예요. 조지 콘도도 있고 굉장히 좋은 갤러리 유럽에서 엄청 좋은 갤러리인데 와 이거 좋다 이거 크기는 좀 아쉬운데 좋다. 콘도 중에서 되게 알차게 들어가 있네. 컬러도 그렇고. 하우저 월스에서 나온 거는 크기는 컸는데 밀도감이 너무 떨어지고 바탕이 너무 다 비어 있어서 근데 그 갤러리 가격이 280만 불이거든. 근데 스푸스 마거에서 나왔던 조지 콘도는 갤러리 가격이 165만 불이었어. 그러니까 저는 스푸스 마거에서 나온 게 크기는 좀 아쉬웠지만 훨씬 더 밀도감이 있고 네.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크기를 165만 불을 지불을 해야 되느냐는 좀 모르겠어요. 캐션 마크인데 콘도가 너무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어차피 안 팔아 나한테. 안 줘. 조지 콘도는 어차피 잘 받기 힘들어요.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혼자 하는 얘기예요 그냥. 뭐 165만 불 살래 하면 나는 글쎄 이러지만 걔들이 다또 오퍼도 안 해 어차피. 그리고 이제 VSF 갤러리는 제가 워낙 또 친한 갤러리기도 하고 갤러리 디너도 갔었고 했는데 제가 알렉스 폭스턴 그 헨리 8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로가 3m짜리 작품이거든요. 머리가 따로 분리되는 작품이라서 따로 저는 배치를 해놨는데 그래서 저는 폭스턴이 굉장히 좋은 작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작품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요거 우리가 샀어. 이거 우리 거야 이거.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 한마디라니 뭐 뻥치고 그래. 알렉스 폭스턴 작품인데 제가 산 거거든요. 저희 집 와보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건 남성의 신체에 대해서 그린 거거든요. 신체와 얽힌 어떤 사회적 권력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린 작품인데 이 작품은 사건을 그린 거예요.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했던 사라예보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암살했던 그 사건을 그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폭력성 이런 거를 그렸다고 볼 수 있고 폭스턴이 아니 젊은 작가인데 남성의 몸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 권력, 텍스트, 문맥 이런 걸 그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 사건으로 확장해가는 작품 세계가 점점 확장해가는 그 느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그리고 이제 캐나다 갤러리에서는 캐서린 버나트랑 캐서린 브래드포드라는 작가를 가지고 나왔는데 캐서린 버나트는 좋은데 저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 작품 세계. 제 지인들 중에서 캐서린 버나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은데 뭐 미국 대중문화 뭐 핑크팬더나 아니 E.T.나 우리한테는 좀 친숙하지 않은 미국의 대중문화의 어떤 아이콘들을 소환해가지고 그걸 이제 스트리트 아트 기법들이나 재료들을 가지고 힙하게 그린 작가로 여류 작가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캐서린 버나트를 제가 작년에 진지하게 살려고 고민했던 적이 있어서 좀 비평 같은 걸 좀 몇 개 읽어보니까 솔직히 저는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얄팍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데이비드 찌위너를 갔다라는 사실만으로 그냥 가격이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핫하지 않았어요 원래. 캐서린 버나트를 프라이머리를 받을 기회가 작년에 있었는데 제가 안 샀어요. 도저히 나는 버나트를 모르겠다. 그리고 봐도 좋지가 않은 거야 그림이. 그림이. 그런데 이번에 역시 다 솔드아웃 됐어요. 뭐 어차피 캐서린 버나트 지금 핫해가지고 다 솔드아웃이 됐는데 얼마나 갈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뭐 그랬었고 그리고 화이트 큐브에는 제가 좋아하는 리우웨이 중국 1972년생 작가 리우웨이가 나왔었고 여기는 화이트 큐브에 왔는데 이거 리우웨이의 도시 추상 시리즈예요. 리우웨이가 작년 2021년 화이트 큐브 런던에 전시했을 때 약간 반추상? 막 구상 비슷한 작업을 했거든. 전시 이름이 뉴디티였어. 근데 리우웨이 작품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길고 아트원에 다 올려놨어. 근데 어쨌든 이건 추상 시리즈고 리우웨이는 일단 미술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화이트 큐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작가고 왜 이렇게 그리느냐는 뭐 글을 참고하면 되고요. 리우웨이 그림이 있고 리우웨이 작가도 스위스 바젤에서 했던 이제 아트 바젤에는 리우웨이 작가의 10m짜리 설치 작업을 가지고 왔거든. 진짜 그게 인상 깊거든. 나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네. 와 리우웨이의 작품 세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은데
작품인데 도시추상 중에서 좀 최근작이긴 한데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은 작품만 딱 가지고 와서 한국 페어에는 좀 힘을 좀 덜 줬구나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리웨이 작품 중에 좋은 거 진짜 좋거든요. 그리고 필라코리아스는 굉장히 좋은 갤러리예요. 생긴 지 한 10년? 뭐 이거밖에 안 됐을 얼마 안 거예요. 돼. 근데 사라 휴즈와 크리스티나 코알레스라고 하는 이제 슈퍼스타를 키워냄으로써 세계적인 갤러리를 발돋움하고 있는 중견 갤러리로 가고 있는데, 근데 필라코리아스에서는 이번에 자기네 갤러리에서 인기 많은 작가 하나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작가라고 나쁜 작가 당연히 아니고요. 그 작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너무 중요한 작가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랑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컬렉터들이 하는 말이 필라코리아스가 좀 안 팔리는 작품만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프로모션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필라코리아스 가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조금 그래요. 태도가 너무 기간 얘기만 하고 그래 뭐 기간이 아니니까 당연히 못 받겠지. 근데 난 잠깐 관심이 있다. 보통 갤러리들은 인터레스트 넣어라. 그러면 좋은 소식 알려주겠다. 이 정도로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 그냥 무조건 이거 사라. 이거 사면 너무 좋다. 계속 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살짝 불편하더라고.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냥 이제 나왔는데, 필라코리아스는 좋은 갤러리지만 한국인들한테는 기회가 솔직히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펫젤 갤러리는 데레포즈 5점을 전시를 했는데, 데레포즈 너무 좋죠. 사실 진짜 이거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좋았어요. 데레포즈는 흑인 작가인데 신문지 같은 거 막 콜라주 해가지고 페인팅을 하는 작가인데, 이 텍스처도 너무 독특하고 흑인 문화 특유의 리듬감도 있고 콜라주한 거를 중간중간에 파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와 그것도 되게 절묘하고 색채감 같도 너무 뛰어나고. 데레포즈는 작년부터 제가 너무 갖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경매가 터지면서 안 주더라고요. 너 관심 있으면 내가 너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볼게 이랬는데, 경매가 막 95만 불까지 가버리면서 얘기가 없어요. 알았어 빠이빠이. 그리고 테일러 티모시 갤러리는 애니모리스 돌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애니모리스 돌조각이 사실 우골 온디논의 컬러풀 돌조각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 갤러리스트가 이건 무조건 한국 사람 주려고 가져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가 돌조각을 다시 가져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인터레스트를 한스 제 친구가 넣었는데 저는 안 넣었어요. 보관할 데도 없고. 네. 더 크잖아요. 거의 뭐 그게. 3m짜리 엄청 컸어요. 이걸 뭐 맞아요. 어디다 놔요. 갤러리 가격이 싸고 세컨드리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받자마자 팔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미술계에서 매장당하거든. 나는 이제 인터레스트를 안 넣었는데 애니모리스 누가 가져갈지 참 기대가 됩니다. 아마 기업이나 뭐 건물 가지는 분들이 가져갈 것 같고, 세실리 브라운만 유니크 파나도 있었는데, 저는 원래 이거 페어 하기 전에 오퍼를 받았었어요. 유니크 파나,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파나라서 세실리 브라운이 파나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감독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드와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를 차용해가지고 만든 작품이 너무 예뻐요. 근데 파나를 2억을 넘겨주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쿠사마 파나도 1억 몇천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파나 프린트물이잖아요. 그 복제하기도 너무 쉽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가의 공수가 하나도 안 들어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조하기 너무 쉽고요. 물론 유니크 파나는 위조가 안 되죠. 그리고 실제로 쿠사마 파나 같은 경우는 시장에 위조 매물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고, 쿠사마 스튜디오에서도 쿠사마 파나를 진품 감정을 안 해줘요. 포기했어요. 너무 많고 진품하고 가품하고 구별이 안 된대요. 그럼 나중에 이게 다 시장에 쏟아져 나왔을 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진짜 거예요. 아노미 상태네. 근데 그 파나를 1억 몇천 주고 산다? 전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었던 게 바이킹 검, 7세기 8세기 바이킹 검도 막 전시해놓은 부스가 있었고, 맞아요. 3억에 팔더라고 그런 거를. 그 막 이집트 무슨 이집트의 그 돌 같은 것도 갖다 그 비석 같은 거 네. 실제로 발굴이 된 거를 파는 거래. 3억 얼마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너무 황당했던 게, 로마 시대에 발굴됐던 뭐 대리석 조각 이런 걸 팔더라고요. 기원전 2세기 막 이런 거. 이걸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바이킹 검을 누가 사겠어? 3억 주고. 다 녹슨 그 검인데 그런 걸 파는 거 자체, 그 문화 자체가 신기했었어요. 아마 그 갤러리는 올해 하나도 못 팔고 부스비 못 내고 다음부터 참여 안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프리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키아프 같은 경우는 뭐 프리즈만큼 볼 게 많이 없어서 쭉쭉쭉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키아프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뭐 이유한, 박서보, 이건용 뭐 이런 작가들 뭐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페로튼 갤러리에서는 뭐 이제 수수무 카미오라든가 켈리 비맨이라든가 에미쿠라야 이런 좀 인기 많은 작가들 위주로 좀 전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페로탱은 이제 프리즈, 키아프 다 참석을 했고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갤러리는 메이크롬 LA 갤러리였고요. 왜냐면 김희우 작가 때문에 관심을 가졌었고, 여기는 메이크롬 LA 갤러리에 유기미 작가 솔로 부스를 차렸어요. 여기 작품을 보면 이게 워터링이라는 작품인데, 네네. 저는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난 색채를 너무 잘 쓴다라고 생각해. 색채를 굉장히 잘 쓰고, 보라색 잘못 쓰면 정말 촌스럽거든. 특히 몽환적이잖아. 약간 꿈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유기미 작가가 원래 저런 보라색이나 좀 약간 진한 색, 좀 어두운 색을 좀 많이 썼다라고 하면, 이 색은 좀 밝잖아요. 노란색을 많이 썼어요. 그냥 노란색이 아닌데 오렌지, 노랑 뭐 이런 거 색감을 너무 잘 썼어요. 이거 되게 브라이트하고
작품 자체가 굉장히 이거 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이 아마 이번 솔로부스의 메인 작품인 것 같고 세로가 2m 6cm인가 그렇고 가로가 1m 67인가 그럴 거야. 네. 되게 큰 작품인데 뭐 150호 정도 되는 작품인데 형이 제일 마음에 들어 하셨죠? 나는 이게 제일 마음에 네. 듭니다. 어쨌든 김희호 작가랑도 거의 4일 연속 만났어요. 맞아요. 우연히 마주치기도 했고 서울대 동양학과 나와서 석사까지 받고 런던에서도 서양화를 전공하면서 석사를 받고 되게 동양과 서양을 다 공부한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인기가 엄청 많아진 거예요. 해외 딜러들도 김희호 작가들 엄청 갖고 싶어하고 갤러리 가격이 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으려면 어려운 사실 갤러리에서 프라이머리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가예요. 기간을 우선으로 배정해준다고 하는데 저도 인터레스트는 다 넣어놨고 배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희호 작가님이 저한테 기뜸을 해주시더라고요. 4일 연속 만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친해지잖아요. 네. 저도 이제 컬렉션 다 보여주고 막 이랬거든요. 저 이런 컬렉션도 가지고 있고요. 저 책도 썼고 책도 선물로 드리고 작가에 대해 쓴 글들, 미술사와 미학에 대해 쓴 글들 막 이런 것들을 어필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그것도 컬렉터의 스펙이니까. 내가 그냥 뭐 돈 있어서 작품 사는 거 아니고 나는 진짜로 좋은 작가들을 좀 오래 소장하고 내 컬렉션을 좀 만들고 싶고 실제로 나는 미술사와 미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굉장히 그런 걸 적극적으로 많이 어필을 해서 좀 좋게 봐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김희우 작가님이 갤러리 오너한테 좀 얘기를 좀 많이 했나 봐요. 이분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갤러리 오너분도 나한테 이제 배정은 해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작가한테 계속 들었는데 아직 확실한 건 또 아니니까 배정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키아프는 뭐 이렇게 김희우 작가 위주로 좀 봤었고 3일장 프로젝트 가서 우구건 작품 너무 좋더라고요. 우구건을 제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작업 방식이 또 되게 독특하고 좋다라는 느낌은 받았었는데 그 전에 너무 커머셜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작들은 확실히 더 좋아졌더라고요. 발전하는 작가인 것 같고 우구건 작가도 전 아시아 마켓에서 뭐 홍콩이나 이런 데 대만이나 이런 데서 잘 먹힐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기체 갤러리 갔는데 옥승철 작가를 봤는데 옥승철 작가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씬에서는 국내에서는 거의 원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옥승철 작가처럼 약간 만화를 차용해서 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는 시리어스한 컬렉터들이 잘 컬렉을 잘 안 해요. 사실 힙하고 트렌디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컬렉팅을 하니까 갤러리 대표님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글로벌 마켓에서 먹히는 작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주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옥승철에 관심 안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이게 약간 시장 불균형이 있는데 아마 옥승철 작가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려면 글로벌 마켓에서 먹힐 수 있는 작가가 돼야 되고 거기서 누가 프로모션을 해주고 누가 어떻게 밀어주느냐가 이 작가가 앞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갈림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프리즈랑 키아프 때 키아프가 너무 좀 고인물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물론 그 와중에는 톡톡 튀는 갤러리, 신생 갤러리 중에 너무 잘하는 갤러리들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시장을 잡고 있는 뭐 20년, 30년, 40년 된 갤러리들이 고인물 시장으로 팔기 쉬운 네. 작품들 위주로만 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근데 앞으로가 좀 중요하니까 프리즈가 굉장히 한국 미술 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약간 고인물 시장에서 좀 쉽게 장사를 했던 하랑협회 많은 오래된 갤러리들한테도 신선한 충격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장에서는 발전이 좀 없고 이런 데는 당연히 플레이어들이 도태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쟁에 의해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또 올라오고 요즘에 한국 갤러리 중에 잘하는 갤러리 너무 많거든요. 젊은 갤러리인데 그런 갤러리들이 이제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혁신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좋은 작가들이 더 컬렉터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그리고 더 이상 혁신이 없는 그런 갤러리나 작가들은 도태되는 게 전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도태돼야죠. 발전이 없으면 도태되잖아요. 경쟁업체가 계속 생기니까. 또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거죠. 작가는 계속 나와요. 우리가 맨날 컬렉터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작가를 못 받았다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물론 내가 죽어도 이 작가를 가져야겠다 하면 세컨더리 마켓에서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음 전시 때 트라이하고 또 다음 전시 때 트라이하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저도 처음에 컬렉팅을 할 때는 어떤 작가를 못 가지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조바심이 막 났고 패닉 바잉을 했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경매나 세컨더리가 너무 비싸게 샀었고 말리는 경우가 좀 많았고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손해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컬렉팅을 그래도 2년 동안 작품 산 개수로만 치면 거의 한 80점, 90점을 샀을 텐데 저도 근데 사다 보니까 조바심 낼 필요가 없어. 어차피 기다리고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면 뜻하지 않는 기회가 와요. 진짜 이 작가 프라이머리 완전 임파서블해 막 이 딜러들이 얘기해 준 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프라이머리 내 손에 또 들어와 있어. 이 작가가 누군가가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우연히 또 만든 기회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의 문제고 노력과 이제 돈이죠. 사실 돈과 열정을 갖추신 분이라면 너무 조바심을 내고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세컨더리에서 딜러들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할 필요 없다. 갤러리랑 관계를 하나하나 쌓으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갤러리스트랑 친해지고 그러면서 하나씩 사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진심으로 어필하면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갤러리 가격에 막 4배, 5배씩 주고 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로렌킨이 갤러리 가격이 75,000불인데 지금 세컨더리 40만 불, 50만 불 한단 말이에요. 물론 로렌킨은 프라이머리로 아무리 노력해도 못 받을 것 같아요. 블루멤퍼가 원래 그런 갤러리고 그러면 또 보내주는 거죠. 이미 내 손을 떠났구나. 그러면 다음 인연이 아닌 넥스트로 걸로. 좋은 작가가 누가 있지? 하면서 또 찾아보고 공부하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컬렉팅의 재미인 것 같고 돈으로만 지르는 건 컬렉팅의 재미가 아닌 것 같아요. 돈지랄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세컨더리 딜을 안 하려고 해요. 저는 원래 처음에 저 다 세컨더리 샀어요. 세컨더리 딜을 많이 하다 보면 컬렉팅이 현타가 와요. 돈도 네. 많이 들고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고 갤러리스트랑 관계를 쌓아라.
있다. 이게 저예요. 2년 넘게 하면서 느낀 거고요. 컬렉터들끼리 너무 경쟁적이어 서로 뒷담화하고 막 이러지 말고 네. 같이 서로 도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컬렉티브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 약간 맨즈 페스타 갔을 때 제가 느꼈던 감흥을 영상이나 책으로 보던 어떤 이게 대단하다는 걸 알고 가서 저는 맨즈 페스타의 감흥이 되게 컸었는데 이번에도 적당히라도 공부를 하고 갔더니 대가들의 작품을 이렇게 전시된 걸 보니까 아, 그 감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꼭 전시 가보시는 거 그리고 약간의 공부는 하고 가는 걸 약간이 아니고 이제 하나만 더 첨언을 하자면 국내 작가만 하시는 분인데 박서부만 8점 있고 김동유만 10점 있고 막 프리즈 가더니 아무도 모르니까 재미가 정말 없어. 대가 오브 대가들도 관심이 없고 모르고 국내 작가만 하니까 박서부가 최고야 이런 분이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래. 근데 키아프에 내려가더니 너무 편안하더래. 이거는 정말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맞아요.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자. 뭐 프리즈 아트페어나 이런 해외 작가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감이 있어야 되고 수많은 작가들을 봐야 되고 보다 보면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결국 컬렉션은 국내에 머물면 안 돼요. 국내 작가만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완전 로컬 리그인데 로컬 리그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뭐합니까? 글로벌 리그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작가를 컬렉션을 해야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났을 때에도 그레이트 컬렉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국내 작가 컬렉션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저도 국내 작가를 꾸준히 컬렉팅을 하고 있는데 글로벌 갤러리에서 어떤 작가들이 세계의 흐름,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고 어떤 작가가 역사에 남을지 이거 생각하면서 컬렉팅을 해야지 국내에만 시장을 딱 보고 뭐 박서부 작가가 최고 이렇게 컬렉팅하면 10년, 20년 후에는 인정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글로벌 마켓에 돈을 두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랜 촬영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목 아프다.